거의 모든 것의 역사. 우리는 불확정성의 원리 때문에 전자가 어느 순간에 어디에 있는가를 절대로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게 된다. 전자가 어느 곳에 있을 확률만 이야기할 수 있을 뿐이다. 데니스 오버바이가 말했듯이 전자는 관찰될 때까지는 존재하지도 않는다. 또는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전자는 관찰되기 전까지는 어느 곳에나 있으면서 어느 곳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야만 한다. 마법 같네. 물리학자들도 역시 그런 설명을 혼란스럽게 여긴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이런 설명에 혼란스러워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오버바이에 따르면 보어는 양자론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도 불같이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자신이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말한 적도 있었다. 원자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받은 하이젠베르크는 생각하려고 애쓰지 말아야 한다 고 대답했다. 그러니까 원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것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자는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것처럼 핵 주위를 날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특별한 모양을 가진다고 분명하게 말할 수 없는 구름에 더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원자의 껍질은 많은 그림에서 상상할 수 있는 것처럼 단단하고 반짝이는 상자와 같은 것이 아니라 애매하게 퍼져있는 전자 구름의 가장 바깥 모양을 나타낸 것일 뿐이다. 전자구름 자체도 통계적인 확률로 정의되는 영역에 불과한 것으로 전자가 그 바깥에서 돌아다닐 가능성은 매우 낮다는 사실을 뜻할 뿐이다. 34. 즉 만약 원자를 볼 수가 있다면 그것은 경계가 분명한 금속성 공이 아니라 껍질이 엉성하게 부풀어 있는 테니스공에 더 가까울 것이다. 물론 실제로는 여러분이 지금까지 보았던 어느 것과도 비슷하지는 않다.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주변에서 보았던 세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그런 이상한 일들이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셰인스 트래필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이제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우주의 영역을 만나게 된 것이었다. 파인만에 따르면 작은 크기의 것은 큰 크기의 것들과는 전혀 다르게 행동한다. 36. 미시세계를 더 깊이 파고 들어갔던 물리학자들은 전자가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건너뛸 때는 그 중간의 공간을 지나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던 곳에서 물질이 갑자기 존재하게 되는 새로운 세상을 발견하게 되었다. MIT의 앨런 라이트만의 설명에 따르면 그런 물질은 갑자기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다. 양자론에서 가장 인상적인 불가능성은 아마도 1925년 볼프강 파울리가 주장했던 베타 원리라고 할 수 있다. 원자 입자들 중에서 어떤 짝들은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상대방이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즉시 알아차린다는 것이다. 입자들은 스핀이라고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양자론에 따르면 한 입자의 스핀이 결정되는 순간에 그와 짝을 이루고 있는 다른 입자는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한 순식간에 반대의 스핀을 가지게 된다. 과학 저술가 로렌스 조지프의 말에 따르면 오하이오에 있는 당구공을 한쪽 방향으로 회전시키면 멀리 피지에 있는 똑같은 당구공이 반대 방향으로 똑같은 속도로 돌게 되는 것과도 같다. 놀랍게도 그런 사실은 1997년에 제네바 대학의 물리학자들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약 12km를 쏘아보낸 광자 중에서 어느 하나를 건드리면 다른 광자도 순식간으로 반응한다는 사실을 밝혀냄으로써 증명됐다. 39. 학술 회의에 참석했던 보어는 새로운 이론이 단순히 미친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그럴 수 없을 정도로 미친 생각이라는 것이 문제라고 말할 정도까지 되어버렸다. 슈레딩거는 양자세계가 얼마나 우리의 직관에서 벗어나는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유명한 사고 실험을 제안했다. 상자 속에 가상적인 고양이와 함께 사이언스한 병에 붙여놓은 방사성 물질의 원자 하나를 넣어둔다.
그 원자가 1시간 이내에 붕괴되면 병이 자동적으로 깨어져서 고양이를 중독시키게 된다. 그러나 원자가 붕괴되지 않으면 고양이는 살아남게 된다. 우리는 어떤 경우가 될 것인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과학적으로는 고양이가 100% 살아있으면서도 100% 죽은 것이라고 여길 수밖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 스티븐 호킹은 우주의 현재 상태조차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면 아무도 미래의 사건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다고 흥분해서 주장했다. 양자론의 그런 이상한 특성들 때문에 양자론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싫어하는 물리학자들도 많았다. 특히 아인슈타인보다 양자론을 더 싫어했던 사람은 없었다. 다망했던 1905년에 광자가 어떤 경우에는 입자처럼 행동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파동처럼 행동한다는 사실을 가장 설득력 있게 설명했던 사람이 바로 그였다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그가 양자론을 그렇게 싫어했던 것은 역설적이기도 하다. 그런 설명이 바로 새로운 물리학의 핵심이기 때문이다. 그는 양자론은 충분히 주목받을 가치가 있다고 외교적으로 말하기는 했지만 진심으로 양자론을 좋아하지는 않았다. 그는 신은 주사위 놀이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런 뜻으로 말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그가 했던 말은 신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훔쳐보기는 어려운 듯 싶다. 그러나 신이 텔레파시를 이용해서 주사위 놀이를 한다는 것은 한순간도 믿을 수가 없는 것이다였다. 아인슈타인은 신이 창조한 우주에서 영원히 할 수 없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다. 더욱이 입자가 몇 주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까지 순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장거리 작용의 개념은 특수상대성 리론에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었다. 특수상대성 리론에 따르면 어떤 것도 빛의 속도보다 빨리 움직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리학자들은 아원자의 수준에서는 정보가 빛보다 더 빨리 전달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었던 것이다. 입자들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을 하지 못했다. 물리학자 야키르 아하라노프에 따르면 과학자들은 이 문제를 애써 외면하고 있다. 42. 한편 양자 물리학 때문에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골치 아픈 문제가 생겼다. 갑자기 우주의 거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두 세트의 법칙이 필요하게 됐다. 미시세계를 설명하는 양자론과 더 큰 우주를 위한 상대론이 그것이었다. 거시세계. 미시세계는 양자론, 우주 거시세계는 그 상대론. 상대론에서의 중력은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리유와 은하들이 뭉쳐지는 경향을 보이는 리유를 아주 잘 설명해줬지만 입자 수준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 원자들이 존재하는 리유를 설명하려면 다른 종류의 힘을 도입해야만 했다. 결국 1930년대에 강력과 양력이 발견됐다. 강력은 양성자들이 서로 뭉쳐서 원자핵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 양력은 일부 방사성 원소의 붕괴 속도를 조절하는 등의 좀 더 미묘한 역할을 한다.
양력은 그 이론과는 달리 중력보다 10억 배의 10억 배의 10억 배만큼 더 강하고 강력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 그러나 그 영향은 아주 좁은 범위까지만 미칠 수 있다사십이. 강력이 작용하는 범위는 원자지름의 10만 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44. 원자의 핵이 아주 단단하게 뭉쳐져서 밀도가 큰 이유도 그런 강력 때문이지만 크고 복잡한 원자핵들이 불안전한 경향을 보이는 이유도 역시 강력이 모든 양성자들을 붙들어줄 수 없기 때문이다. 결국 물리학은 매우 작은 세상을 위한 법칙과 아주 큰 우주를 위한 법칙에 둘로 나누어져서 거의 독립적으로 발전하게 됐다. 아인슈타인은 그런 사실도 좋아하지 않았다. 그는 남은 평생을 대통일 이론을 정립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성공했다고 생각했던 적도 있기는 했지만 결국은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점차 주류로부터 소외되기 시작했고 동정을 받기도 했다. 스노에 따르면 그의 동료들은 모두 그가 일생의 후반부를 낭비해버렸다고 믿었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되고 있다. 44. 그러나 다른 분야에서는 진정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194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 과학자들은 원자를 엄청난 수준까지 이해하게 되었다고 믿었다. 그런 사실은 1945년 8월에 일본에서 2개의 원자탄이 폭발함으로써 가장 정확하게 증명됐다. 그러나 이때의 물리학자들은 자신들이 원자를 거의 정복했다고 생각했던 것을 후회하게 됐다. 실제로 입자 물리학은 엄청날 정도로 복잡해졌다.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는 탐욕과 사기와 엉터리 과학과 불필요한 죽음을 통해서 마침내 지구의 나이를 알아내게 된 이야기를 먼저 살펴보기로 한다. 제10장 납의 탈출. 1940년대 말에 시카고 대학의 대학원 학생이었던 클레어 패터슨은 지구의 나이를 정확하게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납 동위원소 측정법을 개발하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귀족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는 아이오와의 농촌 출신이었다. 불행하게도 그가 사용하던 시료들은 엉망으로 오염된 것이었다. 대부분의 시료에는 정상치의 200배에 가까운 납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 결과가 얻어진 이유가 토머스 미즐리 2세라는 오하이오의 가여운 발명가 때문이라는 사실을 알아내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정식 교육을 받지 않은 기술자였던 미즐리는 평생을 평탄하게 지낼 수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런 그가 화학을 산업적으로 응용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1921년에 오하이오 주의 테이턴에 있는 제너럴 모터스 연구소에 근무하고 있던 그는 테트라에틸 납이라는 화합물을 연구하던 중에 그것이 자동차 엔진의 노킹 현상이라는 이상연소를 크게 줄여준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납이 위험한 물질이라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20세기 초에는 거의 모든 소비자에 납이 들어있었다. 음식물을 넣은 통조림 캔도 납으로 땜질을 했다. 물을 넣어두는 물탱크도 납으로 도금을 했다. 살충제인 비소산 납을 과일에 뿌리기도 했다. 치약 튜브에도 납을 사용했다. 일상용품 중에서 납을 사용하지 않는 제품을 찾아보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러나 휘발유에 첨가제로 사용하는 것만큼 우리 생활에 지속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납은 신경독성 물질이다. 납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뇌와 중추 신경계에 회복 불가능한 손상이 생긴다. 납에 가다 노출되면 시력 상실, 불면증, 콩팥 기능 상실, 청신경 상실, 암, 마비, 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극단적인 경우에는 갑자기 극심한 환상에 빠져들어서 주변 사람들을 해친 후에 결국은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사망해버리기도 한다. 그러니까 아무도 납을 지나치게 섭취하고 싶어하진 않는다. 반면에 쉽게 추출해서 가공할 수 있는 납은 산업적으로 생산해도 큰 이익을 남길 수 있는 물질이었고 특히 테트라에틸 납은 엔진의 노킹 현상을 막아주는 것이 틀림이 없었다. 1923년에 제너럴 모터스와 듀퐁과 뉴저지의 스탠더드 오일은 충분한 양의 테트라에틸 납을 생산하기 위해서 합작으로 에틸 가솔린사, 흑날에틸사를 설립했다. 그 합작은 매우 성공적이었다. 그들은 납이라고 부르지 않고 독성이 약한 것처럼 보이도록
에틸이라고 부르는 휘발유 첨가제를 1923년 2월 1일부터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공급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산 현장의 작업자들이 비틀거리며 걷고 기억력을 상실하는 등의 납중독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그와 동시에 에틸사는 적극적으로 연관성을 부인하는 대책을 시행했고 몇십 년 동안은 그 덕을 볼 수 있었다. 화학산업의 역사를 흥미진진하게 설명한 샤론 버치 맥그레인의 화학의 프로메테우스에 따르면 회사의 대변인은 공장의 작업자들이 회복 불능한 환각 증상을 나타내기 시작했을 때 기자들에게 너무 열심히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모양이라고 냉혹하게 발표하기도 했다. 유연 휘발유를 생산하기 시작했던 초기에 적어도 15명의 작업자들이 사망했고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의 수는 알 수도 없었으며 대부분이 심각한 병에 걸렸다. 산업재해. 회사는 언제나 유출, 중독과 같은 부끄러운 사고를 철저하게 덮어버렸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를 알 수가 없었다. 그러나 가끔씩은 비밀이 새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환기시설이 고장난 공장 한 곳에서 며칠 사이에 5명의 작업자가 사망하고 35명이 영원히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된 1924년의 사고가 그런 경우였다. 새 제품의 위험성에 대한 소문이 알려지게 되자 에틸을 개발한 원기왕성했던 토머스 비즐리는 기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한 실험을 공개하기로 결심했다. 회사의 안전조치에 대해서 설명하던 그는 자신의 손에 테트라에틸납을 붓기도 하고 60초 동안 테트라에틸납이 담긴 비커를 코에 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런 일을 매일 반복해도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실 비즐리는 납 중독의 위험성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다. 몇 달 전에 그 자신이 과다 노출로 심각하게 아팠었고 기자들에게 허풍을 떨기 위해서가 아니면 그 근처에 가지도 않으려고 했다. 유연 휘발유의 성공으로 들뜬 비즐리는 당시의 또 다른 기술적 문제에 도전했다. 1920년대의 냉장고는 독성이 강한 가스가 새어나올 가능성이 있어서 매우 위험한 기계였다. 1929년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 있는 병원의 냉장고의 누출 사고로 100여 명이 사망하기도 했다. 비즐리는 안정하고 불연성이고 부식성이 없으며 호흡으로 들여 마셔도 괜찮은 가스를 개발하려는 연구를 시작했다. 후회하게 될 일을 해내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던 그는 클로로 플루오로탄소 CFC를 발명했다. 산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이 그렇게 빨리 그렇게 불행한 결과로 이어졌던 경우는 드물었다. CFC는 1930년대 초부터 생산되기 시작했고 곧바로 자동차 에어컨에서 탈취제, 스프레이에 이르기까지 천여 종의 제품에 사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반세기가 지난 후에는 그것이 성층권의 오존층을 파괴해버린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잘 알려진 것처럼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었다. 오존은 산소원자 2개로 구성된 보통의 산소와는 달리 산소원자 3개로 된 산소의 한 형태이다. 지상에서는 오염물질인 오존이 저 높은 곳에 성층권에서는 위험한 자외선을 흡수해주는 좋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화학적으로도 신기한 일이다. 그러나 그렇게 유용한 오존은 엄청나게 많은 것이 아니다. 성층권의 오존을 균일하게 분포시키면 그 두께는 겨우 0.3cm 정도에 불과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존의 균형을 깨뜨리기도 쉽고 순식간에 심각한 문제가 되기도 쉽다. 클로로플루오로 탄소도 역시 그렇게 흔한 물질은 아니다. 지구에 있는 CFC를 모두 합쳐도 대기의 10억 분의 1 ppb에 불과할 정도이지만 그 파괴력은 놀라울 정도이다. 1kg의 CFC는 대기 중의 오존 3만 kg을 파괴시킬 수 있다. CFC는 대기 중에서 오래 살아남기도 한다. 거의 한 세기 동안 대기 중에 머무르면서 끊임없이 혼란을 일으키게 된다. CFC는 열을 잘 흡수하기도 한다. CFC는 온실 효과를 일으키는 정도가
이산화탄소의 1만 배나 된다. 물론 온실 효과에서는 이산화탄소도 시시한 편이 아니다. 간단히 말해서 클로로플루오로 탄소는 20세기 최악의 발명품 중에 하나로 밝혀졌다. 물론 미즐리는 CFC가 얼마나 파괴적인가가 밝혀지기 전에 사망했다. 그의 죽음도 기억에 남을 만큼 특별했다. 수화마비에 걸려서 다리를 절게 된 미즐리는 여러 개의 도르래에 모터를 연결해서 침대에 누운 자신의 몸을 뒤척여주는 장치를 개발했다. 1944년에 그는 기계가 움직이는 과정에서 엉켜버린 줄에 목에 감겨서 질식해버렸다. 만약 어떤 것이 얼마나 오래된 것인가를 알아내고 싶다면 1940년대의 시카고 대학을 가보아야 한다. 그곳에서는 윌러드 리비가 탄소 연대 측정법을 개발하고 있었다. 그의 탄소 연대 측정법 덕분에 과학자들은 그 전에는 측정할 수 없었던 유골이나 유기물 잔해의 나이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게 됐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신뢰할 수 있는 연대는 기원전 3000년 정도였던 이집트의 제1왕조까지였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 대륙빙이 언제 녹아버렸고 크로마뇽인들이 언제 프랑스의 라스코 동굴을 장식했었는지는 확실하게 알아낼 수가 없었다. 아주 유용한 방법을 개발했던 리비는 그 공로로 1960년에 노벨상을 받았다. 그의 방법은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에 들어있는 탄소 -14라는 동위원소가 죽는 순간부터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속도로 붕괴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하고 있었다. 탄소 -14는 시료의 절반이 붕괴되기까지의 반감기, 원자들의 어떤 50%가 붕괴되고 어떤 50%가 살아남을 것인지 궁금하게 여길 것이다. 그러나 원소들의 반감기는 보통 통계표처럼 통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반감기가 지날 때 원자들 중에서 어느 것이 붕괴되고 어느 것이 살아남을 것인가를 알아낼 수는 없다. 반감기가 30초인 시료가 있다면 그 속의 모든 원자들이 정확하게 30초, 60초 또는 90초 동안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각각의 원자들은 30의 배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전혀 임의적인 기간이 지나면 붕괴된다. 지금부터 2초 후에 붕괴되어 버릴 수도 있고 몇 년, 몇십 년 아니면 몇 세기가 지나도록 그대로 남아있을 수도 있다. 아무도 미리 알아낼 수는 없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30초마다 시료의 절반이 붕괴되는 속도로 시료 전체가 줄어든다는 사실뿐이다. 다시 말해서 반감기는 크기가 충분히 큰 시료에 적용할 수 있는 평균 속도를 나타내는 것이다. 누군가의 계산에 의하면 10센트짜리 동전은 대략 30년의 반감기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탄소 -14는 시료의 절반이 붕괴되기까지의 반감기가 대략 5600년이다. 그래서 리비는 주어진 시료에 들어있는 탄소 중에서 얼마만큼이 붕괴되었는가를 알아냄으로써 그 시료의 나이를 아주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있었다. 물론 한계는 있었다. 반감기가 8차례 정도 지나면 원래의 방사성 탄소 중에서 256분의 1만이 남게 됐는데 그 양이 너무 적어서 신뢰할 수 있는 측정이 불가능했다. 그러니까 방사성 탄소 연대 측정법은 4만 년 정도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방법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이상하게도 그것의 문제점이 함께 드러나기 시작했다. 우선 리비의식에 포함되었던 기본적인 붕괴상수의 값이 3% 정도 틀렸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그러나 이미 세계적으로 수천 번의 측정이 이루어진 후였다. 과학자들은 모든 측정 결과를 고치지 않기로 해버렸다. 그래서 팀 플래너리에 따르면 오늘날 사용되는 탄소 연대 측정의
원자료는 실제보다 3% 정도 짧아졌다. 문제는 그것만이 아니었다. 탄소-14 시료는 쉽게 오염될 수 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예를 들어 시료를 채취할 때 아무도 모르게 묻은 식물성 물질의 조각도 문제가 될 수 있었다. 2만 년 이하의 시료의 경우에는 약간의 오염이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오래된 시료의 경우에는 남아있는 원자의 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된다. 플래너리의 비료에 따르면 오래되지 않은 시료의 경우는 1달러짜리 지폐로 1000달러를 세는 것과 같고 오래된 시료는 1달러짜리 지폐로 20달러를 세는 것과 같았다. 더욱이 리비의 방법은 대기 중의 탄소-14의 양과 생물체에 의해서 흡수되는 속도가 역사 이래로 일정하게 유지되어 왔다는 가정을 기초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에 의하면 대기 중에 있는 탄소-14의 양은 지구의 자기장이 우주선을 얼마나 잘 비껴가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역사적으로 그 변화의 정도는 상당했다. 그것은 탄소-14를 이용한 연대 측정이 언제나 정확한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특히 사람들이 아메리카에 처음 도착했던 시기에 연대가 문제시됐고 그래서 심각하게 논란의 대상이 됐다시피. 마지막으로 전혀 기대하지 못했지만 연대를 측정하는 샘물이 무엇을 먹고 살았던가처럼 전혀 상관없는 요인에 의해서 측정값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이었다. 메두기 신세계에서 처음 등장했는지 아니면 구세계에서 전파된 것인지에 대한 오래된 논란이 그런 경우였다 싶다. 그러니까 신세계는 그 아메리카를 말하는 것 같고 구세계는 유럽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영국 북부의 헐지방의 수도원 묘지에서 메두기에 걸렸던 수도사의 유골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그 사람이 콜럼버스의 항해 이전에 병에 걸렸던 것으로 생각됐지만 당시의 수도사들이 어류를 많이 섭취했기 때문에 그 유골이 실제보다 훨씬 오래된 것처럼 보인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수도사들이 메두기에 걸렸던 것은 확실했지만 언제 그렇게 그런 병에 걸리게 되었던가는 여전히 알아내지 못하고 있다. 18.